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제가 그러니까 한국이 창봉이고 미국이 창날이고 그리고 동맹들이 이제 그 가다듬어서 딱 대오를 꾸려서 같이 밀고 가는 거를 그 창을 이제 밀어붙이는 그 에너지다. 그래서 창날, 창봉, 에너지 이 셋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여러 군데서 격려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거 참 좋은 컨셉이다. 국제정치학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우쭐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미국이 창날, 한국이 창봉 여기서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창이 겨누는 곳은 결국은 중국입니다. 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세뇌탈출 계열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 얘기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한국한테 잘 개기지 못합니다. 이유는 4+1,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는 한국 자체의 그 힘이죠. 우선 첫째는 한미 동맹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글로벌 포스처링 리뷰라는 미국의 아들 부시 때 만든 전략이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그 점에 관해서는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평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결정된 거고요. 그래서 이 서태평양에 보면 이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내에 뭐 대만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당연히 전개되는 겁니다. 그게 GPR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포스처링 리뷰는 글로벌 배치 운용 계획쯤으로 보면 되고요. 거기 이제 허브를 둬서 영내에 신속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이동해 가면서 하는 것, 그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이 갖춘 두 번째 힘은 자주국방이죠. 독심 전략이죠. 우리를 건드리면 미국도 못 말린다. 이것이에요, 핵심이 자주국방 그 명제가. 즉 다시 말하자면 국지적 응징을 미국이 말려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충돌이 있는 경우에 그 평화의 시기와 조건은 한국이 비토권을 가진다, 결정권을 가진다.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짬짬이 해도 소용없다. 이러한 힘을 평소에 축적하고 그걸 보여줌으로써, 증명함으로써 중국이 함부로 못 가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가진 세 번째 힘은 치명적 경제 제재 촉발 능력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도만 해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아주 철저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박살을 냈습니다. 한국은 그거보다 좀 더 할 것 같아요. 일단 한류와 교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K 방산클럽이 있죠.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여러 나라에 우리 무기를 제한하고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잠재적 동맹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당하면 와서 싸우진 않더라도 제재는 당연히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건 반도체와 소재 부속 장치죠. 소재 부품 장치. 그래서 소부장.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자기들이 밥그릇을 깨는 게 돼요. 그래서 한국은 제대로 못 건드립니다. 쟤들이 함부로 한국한테 못 깨깁니다. 그래서 4가지 이유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치명적 약점이 있죠. 스스로 알아서 침몰 중입니다. 이건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예, 군당 체제 적폐가 폭발하는 겁니다. 적폐 폭발입니다.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가 그냥 쌓이고 쌓여서 지들이 스스로 폭발하는 거예요. 부동산, 금융, 공해, 부패 이게 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한꺼번에 시스템 자체가 거의 뭐 침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렇게 힘이 빠지니까 미국이 요구한 미국 이제 증시에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계 기업에 대해 미국의 회계 기준으로 감사하겠다라는 미국의 요구를 버티고 버티다가 드디어는 물러섰습니다. 물러서기 직전에 중국의 지노페트론가 지노팩인가 하는 중국 최고의 그 석유회사 국영회사들 굵직굵직한 거 5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던 거 그건 자진 상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에 관해서 중국을 완전히 지금 날개를 부러뜨리고 있죠.
그렇죠. 칩포 동맹 뭐 이런 거 있고요. 또 다음에 좀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리튬이 많이 나는 나라들이 중국을 빼고 나면은 오히려 호주가 중국보다 더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남미로 가면 남미에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중국 기업들이 가서 그 개발을 하려고 뭐 광산 개발권 경매에도 참여해서 낙찰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꼭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요. 뭐 공해 반대 단체가 들고 일어나든지 무슨 주민이 들고 일어나든지 지방 정부가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이 볼리비아 같은 데도 그렇고 이 경매권 받아놓은 거 낙찰된 게 사업권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저는 미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남미에 와서 우리 앞마당, 우리 뒷마당에 와가지고 니들이 그 전략 물자를 개발을 하려 그래? 이거 싸가지가 없네.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중국과 그 타이완 사이에 보면 이게 장난하는 거야. 무슨 헛수작이야. 중국은 우리한테 이런 헛수작 못해요.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고량주가 금문도 고량주죠. 키먼 가오량. 그게 이제 타이완에서 이제 푸지안 쪽으로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섬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금문도에 대만 초병 기지가 있는데 중국이 거기에 드론을 보내서 도발을 한 거예요. 저게 이제 드론을 쳐다보고 있는 초병입니다. 초병이 기분이 나쁘니까 드론에 돌팔 매질을 했어요. 이거를 소식을 듣고 차이잉원 타이완 대통령이 야, 그 돌팔 매질 할 일 아니야. 엄중 대응해라. 그래갖고 또 드론이 오니까 이 타이완의 초병이 경고 사격을 했고 그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중국 외교부의 그 대변인이 아주 비웃는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대만 군인들은 민간 드론에 대고 위협 사격을 합니까? 아니, 이게 지금 군사 드론이었는데 딱 잡았다고, 야, 너 민간 드론이야? 니들 돌았냐? 왜 민간 드론에 대고 그 위협 사격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드론을 보내서 도발을 하냐고. 그 드론에 대해서 위협 사격하면, 야, 거기, 임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거기 너희 초소 위에 그 하늘도 우리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드론 보냈는데 니들이 감히 위협 사격을 해? 위협 사격할 테니까 참호밖에 머리에서 나오지만 오늘 저녁 6시부터 5분 동안 위협 사격한다. 그렇고 그냥 5분 동안 그냥 초소 앞 마당을 그냥 박살을 내든지 뭐 이 정도 돼야지. 아니, 이런 말장난 할 것 같으면 왜 이런 도발을 하냐고 했죠. 이게 무슨 헛수작이지. 뭐 이런 헛수작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저런 거 함부로 못하죠. 자, 그래서 중국은 한국에게 헛수작을 함부로 못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참 약이 바짝바짝 올랐을 텐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도 한국의 헛수작을 잘 못합니다. 그때 어제 말씀드릴 때 제가 FLNG 즉 보유식 LNG 액화 처리 공장 선박 형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쇠빙 조선선을 한국이 러시아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봐주고 있다는데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북극해의 그림입니다. 북극해의 그림이고요. 저기 그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게 비교적 뭐 저 정도는 대륙붕이 연장돼서 쭉 나와요. 러시아 쪽에서. 저 정도는 대륙붕이 나오니까 우리가 개발권이 있어라고 주장할 만해라고 제가 마음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주장이 저거의 2배쯤 됩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십자가 있는 거 이렇게 십자가 펴 있는 게 저게 이제 북극 원점인데 거기까지 대륙붕이 뻗어 있다고 지금 주장해요. 그러니까 북극해 전체 절반 이상을 지금 자기들 대륙붕이 뻗어 있다라고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주장이고 저 보라색 정도까지는 누가 봐도 저건 러시아 대륙붕이 연장돼서 나온 거니까 러시아가 개발권이 있어. 자, 그러면 저 바다 밑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가스랑 석유죠. 어떻게 퍼올릴 거예요? 제일 잘 퍼올리는 방법이 최신의 방법이 바로 FLNG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게 이제 코랄술
FLNG 선이죠. 우리가 그 모잠비크에 공급해서 지금 신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FLNG는 저건 최신 기술이고 이때까지 4척밖에 지어지지 않았는데 4척 다 한국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 개발 또 북극해 대륙분 개발에서 한국이 절대적인 그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이랑 원수를 못 지는 거예요. 이 FLNG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FPSO랑 혼돈하면 안 됩니다. FPSO는 floating, 그러니까 부유식, 그 다음에 프로덕션 생산, 그 다음에 저장 storage, 그리고 O가 있는 거예요. 그 실어주는 거. 그렇게 해서 FPSO라 그러는데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드릴링 하는 플랫폼이 하나 떠 있고요. 그 옆에 배가 있잖아요. 저 배가 FPSO입니다. 그래서 석유만 캘 때는 드릴링 플랫폼하고 FPSO 선박만 하고요. 석유캐다가 조금씩 나오는 가스는 저기서 그냥 드릴링 패드에서 드릴링 플랫폼에서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스가 꽤 많이 나오고 경제성이 있다. 가스도 같이 하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왔냐면, 드릴링 플랫폼에 FPSO 선박에다가, 그 다음에 FPSO 선박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뽑아 올린 그 원유와 이제 LNG를 분리를 하거든요. 그 분리된 LNG를 이제 해저의 단거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상의 LNG 처리 공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지상에서 액화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FPSO의 기능이라는 건 저 드릴링 플랫폼으로부터 원유를 받아서 원유로부터 가스와 기름을 분리하고 원유는 저장을 하고 가스는 송출하는 것.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역할이. 결국 기름과 가스 분리해서 기름 저장해 놓고 있다가 옆에 유조선 탱커 오면은 기름 넘겨주는 거. 단순한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FLNG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기서 영하 163도까지 떨어지도록 그게 기압이 뭐 300기압인가 600기압 압력을 가해요. 압력을 가하면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은 기체가 열이 나거든요. 부피가 줄어들면서 부피를 600배로 줄일 거예요. 기압은 300기압인가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열을 이제 200m, 뭐 250m에 있는 바다로부터 뽑아 올리는데 그 양이 뭐 1분인가 1시간에 뽑아 올리는 양이 저기 어디야 우리 그 25m, 50m 그 올림픽 수영장의 물의 몇 배의 양을 뽑아 올려요. 그래가지고 그 압력 가하는 그 탱크에다 위에다 뿌려가지고 식힌다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열을 뺏기면서 압력이 가해지니까 응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열이 빼다니까 이제 열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서 액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면서 열을 뺏어야 저게 아마 액화가 될 겁니다. 그런 원리일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게 하나의 플랜트라고요. 배 형태의 플랜트이기 때문에 저게 수백 명, 뭐 1000명의 사람이 근무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싸고 그 다음에 씻고 마시고 하는 전체가 다 완비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식수를 해결해야 되니까 바닷물을 뽑아 올려서 담수를 만들어서 식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물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수를 사이클링을 해서 정수를 해서 중수로 쓰고 그 다음에 중수 중에서 좀 더 깨끗하고 좋은 거는 발전을 할 때 이제 그 증기가 발생해서 날아가니까 증기 발전기에다 대고 공급을 해주고 하수에서 정수돼서 나온 거는 슬러지 그 하수 온이는 다시 응축해가지고 케이크로 만들고 뭐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저거. 저걸 오밀조밀하게 저 배 안에다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 전체는 어떤 태풍이 있더라도 까딱없게 태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저렇게 이동식이 되면 아마
드릴링 제가 플랫폼을 두는지 안 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둘 거예요. 필요하면 드릴링 플랫폼을 깔아놓고서 이제 여기서 그 채취 저거 끝나면은 가스정을 거의 인근으로 이제 옮겨서 하고. 그러니까 저 안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죠. 특히 가스정 개발할 때 좋죠. 근데 가스를 하다 보면 이제 부산물로 원유가 나오고, 원유도 아니고 가스도 아니고 물에다가 무슨 된장국 부른 것처럼 이상하게 그 꾸물꾸물해가지고 이건 원유도 아닌데 물에 오염된 물이 나와요. 가스를 액화하다 보면. 그럼 그건 또 이제 정수 걸어가지고 불순물 뽑아서 불순물은 다시 슬러지, 그러니까 온이에서 다시 K까지 가는 거고, 그 정수된 물은 굉장히 깨끗한 공업수예요. 그래서 발전기로 집어넣고 저거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 배에서. 이 복잡한 화학적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저는 저 배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항공모함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복잡하다. 항공모함은 프로세스가 없잖아요. 사실은 공간을 잘 쓰고 자동으로 이송이 돼서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 그거밖에 없지. 항공모함 안에서 무슨 프로세스가 있어요. 쟤는 아주 민감한 공장이라니까요. 아주 민감한 일종의 석유화학 공장이죠. 석유화학 플랜트죠. 자, 그럼 저런 거를 또 이제 혹한에도 견디면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아니 바닷물을 부었는데 바닷물이 얼어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말하자면, 물론 그 열 때문에 얼지는 않을 텐데, 그럼 이제 부을 때 칙 하면서 이제 막 증기 나고, 그게 뭐 뭘 부식시키고 거기에 소금기가 끼고 난리가 날 텐데,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저 혹한의 바다에 FLNG를 띄웠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거냐, 그걸 상상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배를 짓고, 그 다음에 시범 운행하면서 뭐 생기는 문제점이 있으면 또 수정을 가하고, 이걸 누구한테 맡길 거냐고. 대한민국밖에 맡길 사람이 없어요. 저 보라색 러시아 사람들이 저기서 돈 벌고 싶으면요, 저기 지금 저 시베리아권의 GDP 규모가, 시베리아권의 GDP 규모가 지금 5천억 달러까지 갔거든요. 5천억 달러까지 갔어요. 저 시베리아권의 GDP 규모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럼 저거가 러시아가 풍요하게 살려면 저게 2조 달러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럼 누가 저런 걸 할 거냐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한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얄미워 죽을 겁니다. 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그 폴란드니 뭐 체코니 핀란드니 노르웨이니 뭐 발틱 삼국이니 이런 데다가 잔뜩 무기 신속 무장시켜주면, 러시아가 요번에 이제 개피 보고서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래도 동구를 좀 협박을 할 수 있어야, 동유럽을 협박을 할 수 있어야 뭐 체면이라도 건질 텐데, 이제 체면 건질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막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그렇게 얄미운데도 우리한테 한 소리 못 하잖아요. 중국이 그거 보고 있다고. 본다고.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 가버려요, 이제. 그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까본 거지, 원래 함부로 지금 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꼼짝 마 중국, 그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LNG를 지금 독보적이잖아요. LNG 운반선도 독보적이고 FLNG도 독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 지어주는 거 과정이랑 배를 사가는 고객을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 기술이 아주 독보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을 접촉하고 있고 배를 다 짓고 있는데 당연히 기반이 있는데 기술은 발전하죠. 근데 지금은 그 LNG 저장 방식에 있어서 프랑스의 GTT 특허를 하느라고 우리가 매출의 한 5%를 갖다 바쳐요. 영업이익을 뭐 거의 다 갖다 바치다시피 해요. GTT 방식이 뭐냐면 그림이 두 개 있죠. 위에는 이렇게 단면이 원형인 탱크에다가 LNG를 넣는 방식이고요. 아래는 방이죠. 단면이 네모난 방에다가 LNG를 넣는 방식인데, 저 방에 벽을 만드는 방식, 저 방에 이제 뭐 말하자면 그 영하 온도를 견뎌줘야 되잖아요. 163도를. 그러니까 벽을 어떻게 열 차단을 시키고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특허를 갖고 있는 게 GTT가. 그래서 저 방식을 피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보려고 가스공사랑 조선 3사가 KLT라는 회사를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공동 개발해서 공동으로 해보자. KLT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방식을 개발했는데, 개발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봤어요. 그 방식이. 아직까지는 수정할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를 피하는 KLT 특허 방식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투자하면은 아마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옆구리에서 퍽 하나 뭐가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대우조선이 포스코랑 손을 잡고서 이 망간강을 사용한 LNG 탱크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참고로 이제 그 니켈강을 업계에서는 인바라고 부르거든요. 니켈강이나 알루미늄이나 스텐으로 이때까지는 LNG 탱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로 하게 되면은 영어로 이제 브리틀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삭바삭하고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혼자서 가끔 뭐 만들거나 뭐 집 고치거나 이런 걸 좀 해요. 사무실 뭐 이런 환경 고치거나. 그래서 제가 이 그라인더질 좀 하는데, 핸드 그라인더. 그 스텐 쪼가리는 핸드 그라인더 하게 되면 굉장히 짜증나요. 이 쇠가 질겨가지고 그 그라인더 날이 그 절삭하는 날이 금방금방 닳아져요, 스텐은. 그러니까 스텐은 이게 드릴로 구멍을 뚫어도 그 드릴 앞에 그 날이 별도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그 쇠 뚫는 드릴로 스텐 구멍 뚫으면 안 뚫려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질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영하 163도에서 그 기압이 막 300기압이 돼 있는 그런 그 액화 물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질긴 쇠로 하는 거예요. 질긴 비철 금속으로. 그래서 인바라든지 그러니까 니켈강, 그것도 뭐 니켈이 섞였으니까 일종의 뭐 철 비철 합금이죠. 그다음 알루미늄, 스텐 이런 질긴 종류의 금속으로 이걸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거들이 이제 작업성들도 안 좋고요. 그게 다 아마 그 아크 용접일 겁니다. 아크 용접 하게 되면 이제 작업성 안 좋고 그 작업 뭐라 그럴까 그 품질 맞추기가 까다로워요. 아크 용접이. 예. 그냥 일반적인 용접할 때는 편한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무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망간강으로 탱크를 만들어 버리는 방법을 개발했다고요. 그러려면 이제 망간강의 그 배합을 이제 포스코 같은 데서 고민을 해가지고, 망간강이 원래 그 쇠가 질기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더 질기게 하는 배합 레시피를 찾아냈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용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용접 기술을 또 그 포스코랑 그 한국기계개발원인가 해서 찾아냈어요. 그게 이제 뭐 하이브리드 레이저 아크를 동시에 그 같은 용접기가 레이저 쏘고 지나가면서 아크로 한번 지져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되는 모양이에요. 레이저 아크 하이브리드 용접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게 이제 용접 성능과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래서 이게 탱크식이니까 말아가지고 용접하면 끝나니까 저 방같이 안 만들고, 그래서 제작 시간도 10분의 1로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저 탱크이기 때문에 방으로 하는 것보다 보시다시피 저거가 그 죽는 공간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저건 뭐 어떻게 뭐 해결할 도리가 있겠죠. 우리가 잠수함 같은 거 보면 완전히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쭉 올라가다가 요렇게 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올라가다가 뭐 그렇게 해서 죽는 공간을 죽이는 방법이 있다든지 앞으로 많이 개선돼서 나올 겁니다. 뭐 그게 어떤 방식이 됐든, 즉 다시 말하면 방인데 멤브레인 방식의 방인데 GTT 특허를 깨는 그런 신기술이 나오든, 아니면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지금 바로 올해 저거 성공한 거예요. 만간강으로 해서 탱크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탱크 만들어서 쭉쭉 뽑아내던, 우리가 아무튼 최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리고 점점 더 그런 상태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얄미워 죽겠는데 쥐어 패고 싶겠죠. 반 죽여버리고 싶겠죠. 근데 이거랑 척을 졌다가는 자기들 북극과 이제 시베리아가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가 아주 독특합니다. 지금 위치가 독특한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힘을 확실히 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서 이제 말하자면
서해와 한반도에서 중국을 딱 견제를 해서 밀면서 북한을 자유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죠. 아마 몇 년 안에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 안이나 혹은 다음 정부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정치 문화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제